비트코인은 저는 올해 연말까지 보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은 넘을 것 같고요. 네. 뭐 한 3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광기에 휩싸이면은 4억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미란 보고서 말씀해주신 그 네. 100년 장기채 영국 네. 영구채를 이제 강매하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저는 되게 중국한테 되게 위협이 됐을 거라고 봐요. 사실 음. 그거를 진짜 현실에서 쓸 카드로 했을 때는 그거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보는데, 네. 그런 말 한마디 자체가, 특히 이제 중국한테는, 다른 국가들도 물론 긴장하겠지만, 중국한테는, 아, 얘네가 진짜 하면은 여기까지도 할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방력이 2위부터 10위까지 합친 것보다 미국이 높기 때문에, 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그걸 밀어붙인다 해도 진짜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는다 할지라도 네. 사실 뭐 몇 년, 몇십 년은 미국이 더 번영할 수 있는 네. 최후의 카드였던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중국이 아, 얘네랑은 이제 겉으로는 막 강한 척 했지만 사실 물밑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는 그리고 또 일리가 좀 있다고도 보는 게 그 영구 장기채, 그 영구채를 파는 게 그리고 너무 그게 또 막 미국을 폭업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미국 편을 든다고 어. 하면. 그건 왜 네. 그러냐면 지정학 책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트럼프 네.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오태민 작가님이 쓰신 책이나 이제 네. 지정학자들의 책을 읽다 보면은 진짜 미국이 그 전 세계의 그 항행의 자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네. 무역의 자유무역 그거를 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WTO가 대표적인 거죠. 어마어마한 진짜 군사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 국력을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독일,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국가, 거기 이제 중국 같은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조차 내지 않았다는 거죠. 막 음. 냈다고 주장은 하지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큰 돈인 거지. 자신들이 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 그 연구체에 대한 대가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항행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주지 않았냐. 네. 그럼 너네가 이런 거는 하나씩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청구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제 그 최악의 상황에는 이걸 쓸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명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랑 미란이라는 사람이 그리는 큰 그림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미국의 사람 국민들, 특히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움되는 것이 아닐까. 정말 미국만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웅달님은 트럼프의 측근 같은 좀 친화적인 맞아요. 생각을 좀 갖고 있으시네요. 네, 저는 그 네. 트럼프의 이렇게 정책을 봤을 때, 네. 약간 언론들하고 저의 논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그런 그 참고 자료들은 외신을 좀 더 많이 보고, 그 네. 다음에 그런 책들 같은 거를 많이 보고, 한국의 언론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안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더 편향된 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그 정책들, 그리고 그 경선 과정에서 내었던 그런 정책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성취를 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적으로.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 수치가 저는 뭐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그 지정학 공부를 이제 해보면은 그 미국이 중국을 이제 품고 대탕트를 해가지고 품고 나서 2001년도에 WTO를 가입시키면서 중국이 부상을 진짜 하긴 하는데 네. 그때 보면은 그 월가랑 미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로비를 했다고 해요. 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이념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WTO에 가입시켜서 지금의 이제 20년 후에 이렇게 강한 국가로 경제 성장을 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봤을 때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면서 벌어진 현실이 미국의 중산층 이하 제조업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금융 첨단 산업 그리고 언론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이해관계 구조가 이게 완전히 첨예하게 갈려서 빈부격차로 벌어지고. 그래서 이런 분석이 맞다고 하면,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수치적으로도 봤을 때도 딱 나오는 게 사실 S&P 500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음. 판단했을 때는. 한 네. 20% 빠졌는데, 조 바이든 때도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네. 그 전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회복 속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월가나 그런 이런 사람들이
조금 너무 이제 자신들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아니라 이런 금융 세력, 엘리트들의 세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한 측면도 있지 않나, 트럼프를 너무 음. 깎아내린 측면도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번에 관세가 조금 그래도 좀 옛날처럼 강경하게 나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스위스에 간 것도 피터 나바로는 제외되고 스콧 베센트가 책임을 맡고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센트는 너무 세게 하지 말자라고 꾸준히 좀 트럼프를 설득하는 사람이었고 피터 나바로는 좀 한번 꺾어지더라도 강하게 계속 관세를 매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나바로는 힘이 완전히 빠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기 측면도 좀 고려하는 것 같고 그 메른님이라고 제가 블로그에서 되게 잘 읽는 블로거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CEO다, 전문 경영인, 그러니까 계약직인 거죠. 4년 계약직으로 하는 거지만 시진핑 같은 경우는 오너다. 중국에 거의 뭐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오너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급한 거는 미국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4년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트럼프가 이번에 집권을 해서 만약에 올해 안 좋고 그나마 내년에라도 살아나면 괜찮은데 올해 망가진 다음에 내년에 못 살아나면 내년에 총선을 하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거기서 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을 봤을 때 기한이 달린 거는 오히려 트럼프일 수도 있겠다는 관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네, 되게 재미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지정학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니까요. 네. 지금은 중국 때리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중국은 지금 봤을 때 그 트럼프가 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렇게 어, 전문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런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결국 버티기를 하면은 공산당이 이기고 중국이 이길 것이다. 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선은 네, 오히려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논리로 풀면 되는데 네.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막 인권이나 막 도덕 윤리를 갖다 대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쟁 발발도 민주당 정권일 때가 더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어,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그 트럼프가 진짜로 내 임기 때는 전쟁이 안 난다. 음, 그리고 나한테 노벨 평화상을 줘라. 이게 사실 겉으로 볼 땐 되게 그 트럼프가 혼란을 전 세계에 가져다 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나 풀어가는 거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측면까지도 고려를 하면 저는 사실 그 뭐 민주당이 됐든 그 공화당이 됐든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음. 중국이 다 그런 거를 염두에 놓고 이번에 협상에 발빠르게 조금 오히려 나선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화당과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중국을 때린다고 하면 음. 이번에 미중 협상이 좀 중국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흡족하게 안 될 가능성도 좀 높은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만약에 제 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면은 잘 생각해 보면 단기적인 어려움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생활 솔비품이라는 거는 이게 성쌤이랑 저도 이제 사업을 해봐서 알지만 진입장벽이 낮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저는 어느 국가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베트남이 중국, 됐든 인도가 됐든 그건 쉽게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네, 근데 말씀이시죠? 시간은 네. 좀 걸릴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리고 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더 전 세계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공급망 다변화가 음, 되면서 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봉을 하는, 그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니까요. 음, 그래서 저는 중국을 이렇게 되게 과대평가하고 미국을 약간 과소평가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아,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스나 뭐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런 쪽은 월가 쪽에 좀 치우쳐져 있고 해리스 쪽에 좀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음,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 대한 것들을 조금 깎아내리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음, 언론들은 그쪽을 조금 많이 이렇게 받아쓰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필터링 해야 되지 않나. 음, 그래서 막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가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가짜 뉴스가 너무 판쳐가지고 자기가 트위터를 인수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지금은 막 숫자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막 이렇게 던지는
정말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뉴스들이 많고 거기에 이제 가짜까지 그리고 거짓이 들어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음, 것들을 정말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런 폭락의 상황에서도 이런 거를 줍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막 그런 뉴스에 막 들어가면은 무서워서 전혀 살 수도 없고 네, 지금도 뉴스가 뭐가 나오냐면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웅달 TV 라이브에서 좀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증시 반등은 일시적, 시장의 근본적 불안 요인은 그대로 있다. 트럼프의 관세 완화는 희망에 불과하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못 사는 거예요. 음, 개미들은. 근데 이게 저는 그 코로나 때도 똑같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코로나 때도 W자 그 나온다고 하면서 한 번 더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됐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럼 못 산단 말이죠. 근데 이 주가라는 거는 그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뉴스를 보면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월가가 못 담았구나 많이. 음, 오히려 되게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약간 증권사 같은 리포트나 많이 봤을 때 믿질 못하겠는 거예요. JP 모건의 그 제레미 다이먼처럼 뒤에서는 막 사는데 앞에서는 이제 다른 뉴스를 막 내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를 읽으면서 판단을 할 때 저는 이게 숫자 이게 지표상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 안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보이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만약 내가 10이라는 돈이 여유가 있으면 만약 내가 주식 채권만 하면 그래도 지금은 담아야 된다. 주식과 현금이었을 때 현금을 뭐 한 3, 보통 내가 10%를 갖고 있었는데 아무리 못해도 뭐 2, 30% 늘리더라도 그래도 좀 뭔가 분할 매수를 해놔야 이거 이제 정고점 뚫고 가버리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또 이제 그때 가면 또 물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잘못 늦게 진입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필터링하면서 듣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든지 뭔가 분할로라든지 뭐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이 좀 잘 안 됐다. 뭐 그러면 아니면 뭐 트럼프 말대로 뭐 관세가 한 50% 정도 중국의 관세가 매겨지고 이제 그걸로 협상이 끝났다. 그럼 뭐 사실 시장이 환호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50% 관세 정도 매겨지게 되면 네. 만약에 그래도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다시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은 상승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에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 80%를 던졌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모습을 보면은 세게 한번 부르고 나서 이 조율해가는. 그래서 실제로 월가에서도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한 50% 정도 되면은 네. 실질적인 무역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예, 그러니까 50% 밑으로 나오면 이제 음. 실질적인 무역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숫자고. 네, 그래서 80%는 근데 트럼프가 말한 80%도 너무 높다. 네, 네. 그래서 아무리 최저선을 잡아도 50%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근데 음, 이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더 낮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서로 네,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러면서 찾아가지 않을까. 근데 핵심은 급한 건 중국이다. 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 그냥 이건 여담인데,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보고서를 보면은 한 30년쯤 후, 한 2050년대 이후로는 네, 이제 중국이 지원 국가가 될 거라는 썰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옹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지원국가 썰이 그 제가 그것도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한 거라서 네, 이제 저도 뭐 경험을 해본 건 아니고 그때 막 제가 막 눈을 뜨고 막 경험해 본 건 아니라서 다 간접적인 공부인데 네,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2000년도 초부터도 나왔더라고요. 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졌을 때 네, 그때 그 미국이 거의 망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중국이 미국 채권을 엄청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음, 미국 내적으로도 엄청 비판이 있었고 왜 우리가 죽어가는 망해가는 국가를 사주냐 실질적인 지원은 우리다. 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이후로 이 민주당도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음, 민주당이 그 전까지만 해도 막 WTO 가입시키면서 중국을 많이 이제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제 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면서 오바마 때 이제 막 들어서면서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대로 두면 안 음, 되겠다. 시진핑 되면서 더 그랬던 거고요. 음, 그래서 저는 향후에 뭐 20년, 30년 후에 중국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 자유와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산당이 정말 뭐 이렇게 한다 해도 사람이 혁신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첨단 산업으로 가려면
그 사람의 그 자율성을 끌어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네. 이 동물농장이 그 조지 오웰이 쓴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랑도 스탈린이랑도 엮여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보면은 다 이용당해요. 음, 정권에. 완전 그 물론 자본주의도 그 서민들을 착취한다고 하지만 공산당은 그거보다 더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그거 가장 충복이 그걸 깨닫고 회의를 음. 느끼는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산당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저도 웅달님 말씀에 좀, 꽤 많이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게 공산주의의 한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과연 중국이 계속 클 수 있게 놔둘까? 이런 부분도 사실 되게 의문이 들거든요. 일단,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축통화가 지금은 뭐 달러잖아요. 그럼 위안화가 달러를 대신해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냐? 이게 좀 그렇죠.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진짜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이 지원 국가가 되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음, 미국은 카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뭐 일본하고 독일하고 70년대, 80년대 워낙 잘 나갔었잖아요. 근데 음, 플라자 합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맞아요. 깡패잖아요. 그게 진짜 깡패였던 것 같은데 100년짜리 음, 채권보다 그게 더 무서웠던 것 같거든요. 엔화를 그냥 절상해버리니까 그 이후로 사실 모든 게임이 끝났잖아요. 맞아요. 최후의 무기가 미국이 지고 있는 한은 중국이 미국을 이렇게 뛰어넘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죽은 다음엔 모르겠지만 제가 뭐 100살 되기 전까지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 저희가 앞서서 그 소비재를 얘기한 건데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소비재는 정말 대체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대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건 네, 어느 나라나 만들 수 있는 건데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근데 지금 미국이 그 중국을 때리면서 잡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T 쪽, 첨단 산업 쪽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네, 하나가 금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니까 금융 쪽으로 봤을 때는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그거는 진짜 지금 성쌤이 얘기해 주신 대로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위안화가 글로벌적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미 달러는 그렇게 쓰이고 있고 또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막 채굴 풀어주고 합법적으로 풀어주고 하라고 하면 아마 부자 자금들, 민간 자금들 다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네,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통화가 흔들리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대체제가 음, 없는 거야. 네, 뭔가 이렇게.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소비재야, 뭐 방글라데시가 만들어, 인도네시아가 만들어, 인도가 만들어 시간은 걸리겠지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2, 30년 후에 쥐어는 중국이 되긴 힘들다. 미국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를 한다면요. 그래서 이번에 무역 관세를 크게 매기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이 이제 미국을 배제하고 무역을 좀 자기네들끼리 세를 좀 모아보려고 열심히 막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좀 안 보이거든요. 뭐 음, 끼케야 뭐 러시아 푸틴 만나고 그냥 뭐 돈독을 다지는 정도? 이게 중국이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 그 시진핑이 동남아 순방도 막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막 그 주변국들한테 막 돌면서 유럽한테도 유럽의 그 공직자들 몇 명을 막 제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막 그 유럽에서 그 간첩도 있었어요. 중국 간첩. 음, 그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마찰이 커요. 일대일로도 마찰이 커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돈 빌려주는 것처럼 선심성으로 개발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 그게 덧치돼가지고 그 나라의 이제 핵심 인프라를 막 독점해서 쓰고 착취를 하고 음,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많고. 그래서 네, 이번에도 동남아 순방도 그런 맥락이고. 그러니까 주변국들의 신뢰를 중국이 잃는 이유가 음, 이게 반덤핑을 하는 거예요. 음, 물건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싸게 싸게 막 밀어내다 보니까 이 중국과 교역을 하는 나라들이 다 망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윈윈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중국 시장 개방하라는 거예요. 더. 음, 너네만 일방적으로 돈 벌지 말고 개방하라, 개방하라.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스위스 협상 전에도 한 얘기가 뭐냐면 중국의 시장 개방 없이는 유의미한 협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방적으로 너무 그 선을 넘는 거죠. 필리핀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갈등도 보면은 구단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남중국해 해역에다가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이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내 바다다. 근데 이거 보면은 전부 다죠. 주변 국가들이 이게 안 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서해에다가
설린 1호, 설린 2호라고 해서 그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양식장이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어, 그러면서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도 보면 이건 SBS나 MBC에 다 나오는 겁니다. 보면은 한국과 더 협상하에 이게 진행이 됐대. 근데 우리는 협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와 얘네들하고는 뭔가 하면 나중에는 진짜 무섭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연어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사단을 막 보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갔어요 조사단이 그 네. 배가. 그랬더니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못 가게 조사를 못 하게 막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해역에서 2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선을 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중국이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제 물건도 못 팔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막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점점 더 이제 내부적으로 고립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수가 커야 되는데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 이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직도 3선 도시, 4선 도시로 가면 급여가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래요.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음, 이런 티 한 장도 보면은 이제 브랜드를 떼면은 그런 네. 거 막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막 에르메스나 지금 유럽의 네. 명품들도 막 주가가 거의 막 반토막 나고 조금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막 폭락하는 이유가 물건을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는 것도 있고 막 하는데 보니까 에르메스 막 2천만 원짜리 예를 들어 백이 원가로는 막 7, 8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공개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랑 이제 공장이랑 다이렉트로 하자. 대신 음, 브랜드만 없다. 어,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에서는 그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경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음, 부동산도 지금 수억 채라잖아요. 미분양 그 네. 아파트가요. 네, 네. 그러니까 내수로는 안 되니까 그렇다고 물건을 외부로 팔려고 하니까 또 안 돼. 그러니까 음, 내외적으로 이게 너무 이제 내우 외환에 모든 게 다 휩싸이다 보니까 급한 건 중국인 거죠. 네. 그러면 중국이 극심한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그러니까 무역이 만약에 미국으로 파는 물량이 아예 없어지면 음, 중국도 힘들 거잖아요. 맞아요.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를 좀 극심하게 중국이 겪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이 그렇게까지는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이 포션이 그래도 차지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 따라 달릴 것 같은데 정말 비협상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네, 정말 극단적으로는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뭐 IMF나 경제 붕괴까지 네, 옛날에 그 중국이 실제로 그 내부적으로 고립돼 가지고 막 그 외부 세력들과 그러니까 외부 국가들 서방 국가들과 척을 지면서 했을 때가 그 마오쩌둥 시대에 그렇게 음, 한번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음, 진짜 고난의 행군과 같은 북한의 그런 것들을 겪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두지 않을 것 같고, 협상이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갈 것이고, 이제 미국도 사실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G1 국가하고 너네가 G2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는 전 세계 뭐 중동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유럽이 더 우선주의입니다. 동아시아보다.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너네가 맡아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권력 분배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중국이 욕심을 내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G2가 음, 아니라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패권국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의 패권국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음,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좀 달린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 이게 되게 뭐랄까, 고등학생들의 뭐 권력 싸움 같은 느낌도 좀 나고, 내가 짱인데 이 짱이 자꾸 대드니까 좀 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니네 반에서만 짱해. 왜 전교 짱하려고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네. 예,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음.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러면 지금 가격이 네,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좀 설레어서 좀 이렇게 가격도 좀 출렁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비트코인의 올해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은 저는 올해 연말까지 보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은 넘을 것 같고요. 네. 뭐 한 3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음, 2억에서 3억 사이 정도가 올해 될 것 같고 내년까지 좀 길어진다고 하면 지금 뭐 30만 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4억까지도 보는 네. 거죠. 그래서 뭐 3억, 4억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광기에 휩싸이면은 4억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음. 근데 올해와 내년 가격을 뭐 사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단기적으로 투자해서는 부자가 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어쩌다가 이렇게 한두 번 투자 잘해서 맞출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맞출 수는 없잖아요.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면 내 인생에 진짜 부가 바뀔 정도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만약에 그 혼자 진짜 단독으로 투자를 네. 하신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비트코인이 그래도 신생 자산이고 네. 지금도 이제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언론을 이렇게 봐도 뉴스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게 자극적으로 많이 자꾸 쓰니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만약 음, 혼자 한다고 하면.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저희 고래동 공부도 좋고 다른 커뮤니티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 좋은 책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좀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정 부분은 꼭 분할 매수를 그 적립식 매수를 하시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내가 뭐 월에 100만 원 정도 살 수 있다면 뭐 100만 원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 뭐 30%, 50%이 정도 선은 그냥 기계식으로 사는 거죠. 왜냐면 그냥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은 그냥 사면은 되니까요. S&P 500 네. 투자하듯이. 그래서 음. 그런 식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달님도 요새 매일 사고 있으시지 않나요? 맞아요. 하루에 한 매일 3만 샀더니 원씩. 네. 그냥 얼마 전 하루 이틀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네. 구매를 11번을 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하루에 3만 5천 원씩, 그래서 월에 한 100만 원씩 매수를 같이 음. 해보자라는 네. 차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4.8% 수익 거두고 있고 한 30만 원 투자됐고 11번 음. 샀습니다. 웅달님도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매일 네. 매수하는 거. 그냥 너무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보면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사실 이게 줌아웃이라고 하죠. 이렇게 크게 보면 길게 보면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비트코인으로 너 때문에 가난해진다 이런 악플러들 보면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어떻게 비트코인에 2, 3년 장기 투자하는데 돈을 잃을 수가 있냐? 그게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냥 네. 좀 길게 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고래도고 뭐 카페에 들어오시거나 함께 뭐 팬딩 통해서 멤버십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